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반 사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허혁입니다. 이번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네요. 벌써 1년이 갔습니다. 이제 2026학년도 시험이 지난 11월 20일 날 끝났고 새롭게 2027학년도를 대비해서 벌써 2027학년도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일반 사회 합격 중에서 경제에 관련된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날 치러진 그 시험 결과를 갖다가 잠깐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제가 늘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제 경제학을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보통 그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면 각 영역별로 한 문제 이상 정도 출제하는 것이 균형 잡힌 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그중에서 특정 영역은 좀 제외가 되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국제경제학 부분이 제외가 되고 이제 거시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제 미시에서 두 개가 나온 그런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하기를 워낙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이제 관세 협상 그 협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소리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정책론, 무역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역시 보기 좋게 그 출제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예컨대 12번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것 보게 되면 공공재랑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한 것인데 이번 출제 그 내용 난이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정도. 다시 말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그 역대 그 일반 사회 경제 파트 중에서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들 만큼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기본 강의라든가 기출 문제 갖다가 충분히 분석을 하게 되면 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는 이제 공공재에 대한 속성이 이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공유지의 비극, 자주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 사적재와 공공재의 차이. 시장 수요옥선을 도출할 때 사적재는 개별 수요옥선을 수평으로 합한다.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한다. 문제는 수직으로 합할 때는 어떻게 합하는 것이고 수평으로 합할 때는 어떻게 합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적재 수평합, 공공재 수직합, 우리 수업 시간에 혹은 문제 풀 때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과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함께 했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 10번. 거시경제학이죠, 거시경제학. 그래서 근데 이 거시경제학 이 출제 방향을 딱 보고서 제가 판단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 거시경제학의 중심은 ISLM 모형에서 ADAS 모형으로 옮겨왔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ISLM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ADAS 모형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화폐 시장과 이제 그 실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줬던, 예컨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ADAS 모형에서 균형의 변화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가, 이것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신선한 문제가 B형 1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까지 아마 이렇게 독점적 경쟁, 물론 완전 경쟁에 대한 것도 물어봤지만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물어본 건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던 문제 같아서 굉장히 신선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과 완전 경쟁의 차이점은 바로 뭡니까? 독점적 경쟁은 상품 차별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옥선에 직면한다는 것 많이 강조했던 것이고, 가격 수용자로서의 완전 경쟁 기업은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평한 수요옥선에 직면한다. 정말 수업제는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공통점 바로 뭡니까? 진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에는 초과의 이윤이 사라져버리고 정상 이윤만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인데 그것을 묻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장기 균형 상태에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다는 것은 TR, 총수입과 TC, 총 비용이 같다. 혹은 P, 가격과 AC, 평균 비용이 같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 성질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묻고 있는 이른바 이와 같은
그 고정비용의 크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고, 그다음에 데드웨이트 로스는 전에 자연 독점에 관련됐을 때도 출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뭐 별 생소하지 않은 그와 같은 아마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세 문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를 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 문제밖에 안 나왔다 다행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모르죠. 또 내년도에는 또 더 2027학년도에는 더 많은 또 문제가 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비해서 비록 이번에 국제경제학이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국제경제학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난이도 중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 수업 들은 것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신선한 것은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고정비용의 크기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법 출제하시는 분께서 신경 써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우리 경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그 1, 2월 달 우리 1월 때 이제 1월 달은 경제 집중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요일 날 오전 오후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에 걸쳐가지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경제가 양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많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만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이 정도 이번에 기출문제 정도는 충분히 수월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달 아마 되게 되면 기출 문제 이제 풀이가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1, 2월 달에 집중반,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기출 문제,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크게 다른 걸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제 처음에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뭐 수학이 좀 어렵다, 수학을 잘 못하는데 경제학을 갖다가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우리 또 임용에서 요구하는 경제학적 수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질 않습니다. 뭐 간단한 무슨 뭐랄까요, 그 뭐 인수분해 정도, 그다음에 함수의 의미, 그다음에 간단한 미분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경제학을 갖다가 이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때문에 경제 어렵습니다, 이런 선입견 절대 갖지 마시고, 그다음 필요할 때 제가 수업 중에 미분에 대한 의미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이제 진도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교재 문제가 있어요. 교재 문제. 이 교재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 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서는 이제 곧 기본서에 1월 2월 달 강의에 맞게끔 한 2주 정도 앞에 이전에 출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진행이 될 5월 달, 6월 달, 7월 달, 석 달이죠. 석 달 정도에 진행이 될 기출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 직전 한 4월 중순 정도에 출간의 예정이니까 그거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서 출제에서 기본서 이제 개정해서 제가 신경 쓴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변별력을 갖다가 주겠다는 출제진의 의사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문제들, 예컨대 뭐 환율에서는 이자율 평가설이라든가 뭐 수비자료에서는 현시 선호인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감하게 이번에는 이자율 평가설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나와봐요 구매력 평가설이고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아무튼 올해는 출제도 안 됐지만은 그다음에 미시에서 현시 선호인을 그대로 뒀지만 그 미시 곳곳에서 필요가 없는 것들, 예컨대 뭐 과점 이론 같은 것들은 이제 출제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소위 이번에 이제 뉴 4인 4색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될 텐데요. 그때 아마 필요한 것은 심화된 부분은 다뤄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기본 내용, 우리 기본서를 갖다가 진행하는 기본 내용에서는 그런 것들, 조미락도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은 빼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다가 기존의 출제 방향을 통해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뺐습니다. 대신에 기존 내용보다 보다 좀 자세하게 또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첨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과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전체 교재의 어떤 볼륨이라든가 그 크기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교재,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 가끔 받거든요.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교재가 크게 나누게 되면 뭐 번역서에는 맨큐 경제학이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훌륭한 3인 공조와 2인 공조, 3인 공조, 이번에 뭐 4인 한 분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4인 공조로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전에 옛날에 3인 공조로 불렸던 4인 공조가 하나 있고 이준구 이창용 교수가 했었던 2인 공조 이 정도가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걸 참고서로 삼으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기본서 교재만 여러분들 함께 하시게 되면은 출제된 부분은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참고서로 삼으면 되는데 없다 하게 되면 없어도 됩니다. 수업 시간 열심히 한번 들으시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제 내년 2027학년도 시험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의 열매를 쟁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또 우리 수업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일 중요한 것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내년도 2027학년도죠. 그 대비해서 합격이라는 열매를 딱 쟁취하셔가지고 꼭 후년에는 27년도죠. 27년도에는 강단에 서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는 멋진 선생님이 돼 주셨으면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 담당하는 허용으로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윌비스 임용고시 일반사회팀에서 교육론하고 사회문화 맡고 있는 이웅재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우리 팀 네 명의 강사 이름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 허혁, 이웅재, 정인홍, 김현중 이렇게 적혀 있고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있는 이름인 이웅재가 제 이름이 되겠고요. 저는 그 허혁팀에서 이제 교육론하고 사회문화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을 이제 보통 허혁팀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허혁팀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거기 그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에 원래 우리 팀이 허혁 선생님 혼자 하시다가 각 파트별로, 과목별로 다른 강사들이 충원이 돼가지고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의 스타트가 허혁 선생님 혼자였기 때문에 제일 나이도 연장자시고 그래서 허혁 팀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다. 그런 스토리고요. 우리 임용 쪽에서 팀 수업을 한 거로는 아마 우리 일반사회 허역팀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티칭 체제를 거의 최초로 도입한 팀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처음 시작이 거기 세 번째 단락에 있지만 2007년부터 우리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강의를 이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이면 벌써 이제 몇 년 됐나요? 이제 한 18년 정도 됐네요. 벌써 18년이나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끔찍하긴 한데, 저도 이제 많이 늙었고, 나이도 좀 이제 들었고, 근데 단일 팀이 팀원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18년 동안 유지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18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이상 팀이 유지되는 케이스도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10년 이상 훌쩍 넘어서 18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팀이 우리 팀이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오랫동안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험에 대한 경험치도 다른 팀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고, 경험치가 높은 만큼 좀 아무래도 조금 경험치가 있으면 관록이 있는 거고, 관록이 있는 게 아무래도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개판으로 18년 해봐야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작년에 뭐가 부족했나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계속 수업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치가 쌓여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부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오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우리 팀 명칭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자, 연간 강의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연간 강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거기 집중반이라는 이름으로 각 과목별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교육론, 경제, 법,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사회문화 정치 이렇게 집중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집중반이라는 강좌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 정리 플러스 기출문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리와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강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력해야 되는 내용들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반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집중해서 굉장히 심화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러니까 완전 노베이스 상태의 수험생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 백지 상태에서부터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자. 물론 이제 좀 과도한 목표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그런 컨셉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자라는 맥락으로 이제 진행되는 강좌가 집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수분들은 집중반 강의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집중반 강의는 웬만하면 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집중반 때 기출문제를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면서 그 단원과 연관된 기출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룹니다. 이제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맡은 뭐 교육론이나 사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기출문제를 다 다뤄요. 그 다 다뤘던 기출문제를 5월에서 7월 그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이라고 돼 있는데, 요때 다시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반 때 우리가 이미 다뤘던 기출문제를 5월 달에서 7월 달에서 다시 다룬다. 근데 다시 다루는데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예상 문제를 한번 뽑아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이라고 그 명칭을 붙인 이유가,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그것과 연관된 예상 문제도 같이 덧붙여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중반 때 어차피 기출문제 다 했는데 따로 기출문제 풀이를 왜 또 하느냐? 그거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기출문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습관처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다. 기출문제는 공부하는 거지 절대 푸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 4번 돌렸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기출문제 4번 풀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거 4번 풀면 뭐예요? 그거 똑같이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 한 번 나온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똑같을 수 있지만 정답이 똑같은 정답으로 문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묻는 방향을 다르게 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A라는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다음번에 또 A라는 정답이 되는 문제를 물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답을 확인하고 여러 번 정답을 확인해봐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아직 나오지 않은 우리 임용시험 문제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를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이 가장 주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감을 잡으면 임용목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그 감을 잡으면 임용문제는 끝난 거다. 근데 그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첫 해에 그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더딘 분들은 삼수하면서 감을 잡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수하면서 왜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지 사수하면서 그때 알게 됐다고 하는 분들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도 첫 해에 그걸 감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알게 되면 모든 공부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제대로 감을 잡고 포커스를 제대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질 때 압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를 보면은 이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핀트를 못 잡고 지금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뭐 직강할 때 질문하시는 분 질문을 또 접할 때도 그게 느껴지고 우리 임용고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질문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 질문 올리는 거 재미 들리신 분은 하루에 뭐 10개 올리고 뭐 그러는데 10개 올리시는 분들 보면 한 10개 정도는 전혀 영향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팀 조교분들이 많이 답변을 답니다만 제가 가끔 이제 조교분들이 가끔 저한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 쓰시는 분이 막 질문 폭탄을 던진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으로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고 방황하는 나 방황하고 있어를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그런 질문들을 막 마구잡이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쪽지를 날리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질문 대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아주 빗나가 있다. 제가 집중반 때나 문풀 때 제가 강조드렸던 바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감을 잡으신 분들은 그렇게 방황하는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일사 난이도가 별로 안 높은 거 아시잖아요. 초수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듯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방향만 제대로 잘 잡으면 근데 그 방향을 못 잡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방향이 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 문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커리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커리큘럼 얘기부터 마무리 짓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이 그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면서 예상 문제를 덧붙이는 방식의 기출문제 복습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월에서 9월 달에 사인사색반이 있습니다. 4인사색반은 말 그대로 4인사색이라는 말 그대로 강사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각자 자기 컨셉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공통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 컨셉을 잡아놓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팀에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많이 건의를 드리는 편이고 이번 올해 사인사색은 이런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한번 의견을 구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고 내가 먹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른 컨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인사색은 매년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고 확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학원에서 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뉴 사인사색이니까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인사색인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컨셉이 완전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컨셉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년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사인사색의 포맷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감이 있어가지고 포맷을 새롭게 해가지고 해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과목별로 사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에 과정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서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을 추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조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보충하는 컨셉이 될 수도 있고 그 컨셉은 과목별로 상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교육론하고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새로운 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사인사색 때. 역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집중반 때 했던 거, 기출문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또 복습을 하는 방식을 보통 방식으로 계속 그 사인사색을 운영해 왔고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입니다만 저는 그냥
해야 될 거를 한 4번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반 때 한 번 하고 기출 때 한 번 하고 사인사실 때 또 하고 또 마지막에 모의고사 때 문제 형식으로 그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4번 정도 확인하는 컨셉으로 가면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커리를 그냥 쭉 따라오는 게 초수분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커리 중에서 어떤 건 듣고 어떤 거는 그 기간에 나 혼자 공부를 또 따로 하겠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건 다른 거야. 강의는 강의고 공부는 공부야.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를 공부로 착각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강의 자체가 복습을 시켜준다면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강의 커리를 위한 커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강의를 듣는 게 왜 공부가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죠. 강의를 들으면 물론 듣기만 하면 휘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들을 때뿐이고 그때는 아하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휘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휘발될 가능성까지 강의가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 휘발될만 할 때 또 다시 한번 반복을 시켜주고 또 휘발될만 할 때 또 다시 한번 반복을 시켜주면 강의가 공부가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강의고 내 공부는 내 공부다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빨리 처리하고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초수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커리 따라와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공부 시간 확보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합격자 수기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무슨 카페에 압니다. 그러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카페에 합격자 수기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특히 초수분들이 공부 방향을 못 잡을 때 합격자 수기를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사 합격자가 몇 명인가요? 작년 기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명 되는데 그 합격자 수기를 쓰시는 분은 몇 명이든가요? 토탈에 봐야 10명? 제대로 쓰시는 분 한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표집 방법 배우잖아요. 그 10명이 200명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상당히 약간 편의성이 있는 표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실까요? 그럼 예를 들면 200명 중에 한 15명의 합격자 수기를 썼다 그러면 185명은 왜 합격자 수기를 안 쓰는 걸까요? 왜 안 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집중만 끝나면 뒤풀이를 하는데 뒤풀이 하다가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뒤풀이 할 때 제가 가끔 합격자 분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합격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술 먹고. 그 합격자분이 이제 그 같이 있는 그 술자리에 수강생 분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컨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격자 수기 얘기가 나오니까 합격자 수기에 있는 공부 방향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부분 합격자 수기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합격자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합격자 수기를 쓰고 싶어가지고 합격하고 이제 기쁘잖아요. 좀 약간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쓰려고 이제 딱 표를 잡았는데 쓸 게 없더래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그냥 학원 커리 따라갔어요. 끝. 2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3, 4월에 뭐 했어요? 3, 4월에 집중반 이웅재 강의 들었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3, 4월은 이웅재 집중반 강의 듣고 복습. 그럼 5월에서 7월 달에 뭐 했어요? 이웅재 기출문제 문제풀이반 듣고 복습. 그 8, 9월 달에 뭐 했어요? 사회에서 듣고 복습. 마지막에 모의고사 듣고 복습. 그러면 합격자 수기 쓰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학원 알바네? 이러겠죠. 그렇게 욕먹을 짓을 왜 해요? 합격자 수기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팀 커리를 1년 따라오신 분들 중에는 가끔 합격자 수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쓰는 걸까요?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커리 따라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남들 다 듣는 강의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내가 다른 분들을 제치고 뭔가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남들 다 듣는 강의 이외에 뭔가를 더 해야지 합격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제대로 듣는 분들일까요? 이 학원에서는 그걸 확인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 학원에 있을 때 그 학원은 강사분들이 뭘 체크할 수 있었냐면, 인강 수험생들이 진도를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 강의를 제대로 몇 프로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오픈해 놓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사회문화 집중반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 강의를 듣고 있나. 그래서 강의가 딱 끝나고 종강을 하고 나서 들어가 보면 진짜 강의를 100% 완강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0명 중에 한 20, 30%예요. 놀랍게도 한 20, 30%는 반도 안 듣고 끝나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카페에 와가지고 무슨 강의를 못 들었어요. 부분 강의를 좀 저한테 하실 수 없나요? 이러고 있는 거죠. 대부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직강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왜 직강을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분들이 직강에 나옵니다. 인강으로 들으면 뻔히 내가 완강 못할 거 뻔히 아니까 50% 듣다가 또 밀리고 결국은 시간 지나가지 못 듣는 거 뻔히 아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직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파악이 제대로 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남들 다 듣는 강의를 들어도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듣는다면. 제대로 안 듣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카페에서 질문을 받아보면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르는 분들도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그 뭐냐면 제대로 집중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강의를 수강한다 하는 게 무슨 변별이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열심히 들으면 그거 자체가 변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팀 커리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3페이지에 교육론 수험 전략이 있고 4페이지에 사회문화 수험 전략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글들은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작년하고는 다른 컨셉으로 말씀드릴게, 이번 사회문화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수험 전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어떤 문제가 A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맞추려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했겠느냐,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던 사회문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봤어야 되는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다음번에 나올 기출문제를 대비할 때도 그것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번에 사회문화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거기 출제 경향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사회문화는 2점짜리 2문제가 나왔고 4점짜리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점짜리 교육론 혼합 문제로 또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6문항 17점으로 출제가 됐다. 거기 혼합 문제라는 말이 써져가지고 조금 이제 뭔가라고 싶으신 분이 있겠는데, 한 문제 2점짜리 문제인데 보통 2점짜리가 가로치기 2개입니다, 보통. 보통 단답형 2점짜리 문제는 가로치기 문제로 나오고 요거 1점, 요거 1점이 되는 건데, 하나가 사회문화고 하나가 교육론 문제가 짬뽕이 된 거였어요. 그럼 짬뽕이 되니까 이게 융합이 돼서 제가 출제가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임용은 절대 융합 문제를 내지 않아요. 말이 그냥 한 문제에 같이 나왔다 뿐이지 전혀 융합은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공부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같이 붙어 있을 뿐이지 실제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과형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일사 문제에는 융합형 문제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문화를 두 개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종합적 사고를 해야 푸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 교육론하고 사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분절적으로 공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교육론하고 사문을 묻든지 교육론하고 경제를 묻는 방식의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개를 접목시키는 문제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2점짜리 2문제, 4점짜리 3문제, 1점짜리 1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A형 3번 문제에 3번 문제가 나왔는데 2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 이 점짜리가 나왔는데, 그 2점짜리 답이 뭐였냐면 그 합리화 그리고 합리화의 역설이라는 것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합리화라는 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과거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언제 출제가 됐냐면 제가 다 일부 적어왔는데 2015 임용 답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웠죠. 한번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던 정답을 또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물론 묻는 방식은 어떻다고요? 약간 달라진다고요. 근데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합리화의 역설은 당연히 이때까지 물어본 적이 없는 정답입니다. 근데 이 합리화의 역설이라는 걸 쓰려면 뭘 공부했어야 되느냐? 당연히 합리화가 정답인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 합리화라는 개념이 있는 텍스트를 읽다 보면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8년 임용 제시문에 제시문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는 문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출을 제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출을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정답 찾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답 찾기도 공부해야죠. 똑같은 정답을 물어볼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제시문을 공부해야 된다. 그 제시문에 있는 또 다른 개념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시문 공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100번을 풀어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암기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를 안 푼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특히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건 뭐다? 제시문이다. 이 제시문에서 따와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파악을 한다 그러면 역대 기출문제 제시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 기출문제를 볼 때 정답이 뭐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이 뭐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제시문에서 이제 다음번 문제가 나올 거야 라는 걸 파악을 한다면 제시문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7번이었는데 7번에 4점짜리였습니다. 4점짜리였고, 자, 이건 이제 사회학 문제였어요. 사회학 문제였는데, 우리가 사회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문화는 크게 세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학과 문화인력이 합쳐져서 사회학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학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문화인류학 파트에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에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뭐냐면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 5가지, 뭐 문헌연구법, 질문지, 면접, 뭐 이렇게 실험법, 뭐 참여관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요. 보통 여기서 골고루 한 문제씩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가 되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어디로 갈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이 뭐냐면 문화인류학 파트를 약간 개무시하는 게 최근 경향입니다. 2년 연속으로 여기 제 프린트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문화인류학 파트가 2년 연속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 경향만 보면은 그냥 문화인류학 파트는 그냥 뭐만 보면 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의 개념만 물어왔으니까. 근데 2년 연속 그랬다고 3년 연속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 트렌드가 약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2022 개정 교과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추가된 부분만 내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더 교과서에 주력해서 2022 개정 교과서에 새로 추가된 부분을 따와가지고 낸다 그러면 너무 쉽지도 않고 적절한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 문화인류학 부분이 상당히 공부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안 높은데 공부할 게 더럽게 많은, 그래서 문화인류학 개론서를 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교과서 수준에서 그치는 경향이 좀 있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이 세 파트에서 하나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씩 출제가 기본이 된 다음에. 그럼 7번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조방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 그 정답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명목척도 4가지를 쓰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명목척도를 쓰는 거였고, 두 번째는 가설을 써봐라. 관련된 가설 쓰기였고, 그 다음에 또 통제 집단이라는 단답을 쓰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이유였습니다. 설정 이유를 서술하는 거였어요. 이건 가설을 서술하는 거였고, 명목척도 아니고 비율척도였네요. 죄송합니다. 비율척도. 이렇게 4점이었는데, 자, 이런 거를 물었던 것도 사실은 기존의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율척도가 아니고 명목척도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에 2014 임용의 명목척도를 쓰는 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명목척도를 쓰는 게 이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는 이제 척도의 유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럼 명목척도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서열척도 아니면 등간척도 아니면 비율척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거는 필수로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 가능한 정답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설을 서술하는 것도 이미 과거에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보통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지는 건데,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독립변수가 뭐야? 이 연구의 독립변수가 뭐야? 종속변수가 뭐야? 라고 묻는 문제가 3년 동안 출제가 되는데, 이게 2021년부터 23년까지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찾을 줄 알면 뭐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가설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찾는 문제나 가설을 쓰라는 문제나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 가설을 쓰려면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통제집단. 자, 통제집단은 2016 임용 정답과 동일합니다. 기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통제집단 설정 이유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가 옛날에 출제된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이 과연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가 나왔었냐면 2016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안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나 답이 똑같죠. 통제집단을 설정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통제집단을 왜 설정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안 생기게 만들고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정답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난이도가 어떤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출 흐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를 보면 B형으로 넘어가서 B형에 이거 A형이었고 B형이 2점짜리였는데 이게 몇 번? 1번 2점짜리 문화인력 파트였고 문화인력 파트가 교과서 수준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지체, 기술지체 이거 쓰는 거였어요. 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니까 과거 기출하고 연관성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2005년 정답하고 동일합니다. 이미 2005년도에 문화지체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문화지체하고 기술지체라는 개념이 지금 교과서에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과서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비상교과서하고 금성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과서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사회문화는 고등학교 교과서 반영률이 꽤 높습니다. 교과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들은 전부 기출이죠. 전부 기출. 지금 이 숫자 적힌 건 전부 기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4점짜리였는데 사회학 파트였고 일탈하고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일탈, 허쉬의 통제 이론,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허쉬하고 관련돼서 허쉬의 이론은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거냐? 허쉬 이론의 기본 전제 되는 질문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일탈 이론은 사람들이 왜 일탈을 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만 허쉬 이론은 거꾸로 일탈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일탈을 하지 않는가? 일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질문을 쓰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과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허쉬의 통제 이론 자체가 과거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996년에도 출제가 됐고, 아주 옛날 옛적이죠. 그리고 2010년, 2013년 객관식 선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객관식 선지라고 써드린 건데,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옛날 객관식 시절의 기출문제를 보실 겁니다. 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공부하시냐면, 정답이 하고 상관없이 객관식 선지에 언급된 이론들은 무조건 기출된 거예요. 특히 객관식 선지에 언급이 되는 순간 이미 기출된 거고, 중요도는 확 올라가는 거죠. 허쉬의 통제 이론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1년 내내 누누이 집중반 때, 기출 문제 풀이 때, 모의고사 때도 문제를 만들고, 심지어 이 질문 쓰는 건 올해 제가 공개 모의고사에서 냈던 겁니다. 저도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내가 한번 냈던 것 같은데 언제 냈지? 근데 가물가물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해 밀비스 공개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냈더라고요. 나름 적중이라면 적중인데 이게 뭐가 적중이에요? 당연히 나올 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판책에 있는 우리 사회학 바이블 책이라는 게 비판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우리 유인물 4페이지에 보세요. 4페이지 주요 수험 도서에 가로 1번 사회학 비판적 시선에서 필수라고 돼 있죠. 이게 사회학의 필수 서적입니다. 필수 수험 서적인데 거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질문만 블랭크를 쳐서 그걸 쓰는 문제였는데 제가 공개 모의고사 때 냈었고 이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가끔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허역팀은 뭐 일반사회 뭐 거의 뭐 유일무이한 팀이니까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다 걷어간다. 모의고사 걷어가서 그 문제 거른다. 안 거르네요. 제가 보기엔 되게 출제 교수님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또 이번 10월 달 모의고사만 걷어가고 공개 모의고사는 또 안 걷어갔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게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10월 달 모의고사는 다 걷어가서 거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끔 또 냅니다. 가끔 제가 낸 걸 또 똑같이 내가지고 소 뒷걸음질 하다 또 가끔 적중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 왔던 거고 제가 올해 유독 허쉬 통제 이론을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허쉬 통제 이론을 소개하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이걸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이 허쉬 통제 이론을 소개하는 교과서가 있었다고요. 교과서 수준에서 이론이 소개됐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죠. 중요도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허쉬 통제 이론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많이 1년 동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면 출제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기출에서도 언급됐던 거고 또 마침 또 교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도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출제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이 거울자 쓰는 거였는데 쿨리의 거울자를 쓰는 거였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건 뭐 제가 모의고사나 문 풀 때도 뭐 무수하게 여러 번 강조했던 거고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과서에서 2015 때하고 다르게 이 거울자라는 개념을 모든 교과서에서 일제히 강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울자의 형성 과정, 3단계 형성 과정까지 대부분의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때는 약간 오버를 해가지고 거울자의 형성 과정 3단계를 한번 써봐라. 그렇게까지 제가 문제를 냈었습니다만 실전은 아주 허탈하게 그냥 거울자 쓰는 걸로 끝났습니다.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필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일탈이요. 2차적 일탈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2018 정답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문제 정답하고 겹치는 문제가 꽤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묻는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정답은 똑같았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낙인 이전의 일탈이
2차적 일탈로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라. 이건 서술형이니까 난도가 조금 있었는데, 낙인 이전의 일탈이 2차적 일탈이 되려면 낙인이 찍혀야 되는 거고, 낙인이 찍혀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고, 그 부정적 자아로 인해서 일탈이 반복되면 2차적 일탈이 된다. 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또 2018 제시문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8 제시문의 표현을 써도 되고 교과서의 표현을 써도 되는 문제였어요. 기출은 뭘 봐야 된다고요? 제시문이요. 객관식은 뭘 봐야 된다고요? 선지요. 선지가 나온 거, 선지에 나온 표현, 그 선지에 나온 주제, 이게 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출을 공부하실 분들은 그 강조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출 문제를 보고, 아,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다 요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지루하셨을 건데, 마지막이에요. B형 7번이었는데, 7번이 7번 4점짜리였고, 사회학 파트였고, 네 가지를 쓰는 거였는데, 하나는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단답형을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기적 자살이 뭐가 기억의 변화에 따른 이기적 자살의 변화를 써라. 이 기억이 뭐냐? 그럼 이기적 자살을 변화시키는 독립변수가 뭐냐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관계를 쓰는 문제였는데, 이제 정답은 뭐였냐면, 정답은 사회 통합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이기적 자살의 빈도가 감소를 한다. 이기적 자살이 줄어든다. 자, 죄송합니다. 거꾸로 적었네요. 약화되면 이기적 자살이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걸 쓰는 거였거든요. 요것과 이기적 자살의 관계를 이제 쓰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언제 출제가 됐었냐면, 2012 제시문에서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뒤늦게 문제였는데, 자살은 사회 통합의 정도하고 사회적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자살의 정도가 변화한다라는 게 그 제시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시문의 사회 통합의 정도와 사회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자살률이 변화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사회 통합의 정도를 묻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회 규제의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전이 어딘지를 알면 그 출전을 찾아가서 보면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도 예측이 된다고요. 이기적 자살이 언제 나왔었냐면 2016년도에 2016 정답과 동일합니다. 이미 이 이기적 자살이 출제되는 순간 자살의 유형이 4가지였거든요.
원래 뒤늦게 얘기한 자살의 유형이 4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가지가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또 숙명적 자살이 있는데 숙명적 자살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뒤늦게임이 숙명적 자살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했으니까 내용 강의 때도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래서 나머지 2가지만 물은 거예요. 2가지 물었는데 이건 물어가지고 4점이 안 되니까 서술형으로 요거를 결정짓는 요인이 이거 뭐냐라는 걸 물었던 거죠. 다음번에 이거 물을 겁니다. 아노미적 자살을 결정짓는 게 뭐예요? 사회적 규제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걸 보면 앞으로 나올 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답니다, 지금 사회문화 기출이. 그럼 사회문화 기출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뭘 공부했어야 돼요? 교과서요. 비판책이요. 교과서 비판책 기출이요. 끝. 그럼 이번 기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회학의 비판책하고 교과서하고 기출만 보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될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기출이 그랬다 뿐이지 다른 연도의 기출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읽어야 되는 책이 없지 않았어요.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그 주요 수험 도서를 보세요. 주요 수험 도서가 1번에 사회학 비판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필수죠.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회학에서는 이 책을 필수로 봅니다. 바이블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로 3번을 보세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해가지고 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박영사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사조방의 바이블입니다. 필수라고 돼 있죠.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 책을 읽어야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사조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기반에서는 이걸 읽을 필요가 없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이 책에서 다수 출제가 됐었거든요.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책도 필수 내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 문화인류학은 이번에 교과서 2년 연속으로 교과서에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론서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 기출을 보면은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로 5번이 되겠습니다. 한상복, 이문웅, 김관옥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필수라는 책. 자,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용 책이고 8번의 사회문화 교과서 옆에다 2022 개정이라고 쓰겠습니다. 2022 개정 교과서가 특히 앞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로 9번에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1순위는 임용 기출문제죠. 임용 기출문제는 수험 도서가 아니라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임용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럼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는 왜 풀어올 필요가 있느냐. 특히 이 부분에서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묻는 주제들이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평가원 포인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참조용으로 이 부분의 참조용으로 이 문제를 특히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요 참조해야 되는 텍스트는 개론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개론서들. 그 다음에 임용 기출문제. 체크해야 될 거는 정답 체크해야 되고 제시문 내용 체크해야 되고 객관식 선지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놓고 외워야 돼요. 아예.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출제가 될 건 이거야 라는 목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살 얘기했잖아요.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 한번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무슨 얘기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의적 자산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자산 유형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자산 유형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이의적 자산 말고 이타적 자산, 안음의적 자산이 출제가 됐으니까, 사회통합의 정도도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거 뭐밖에 없다? 숙명적 자산, 사회 규제의 정도, 앞으로 물을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을 때 기출 공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뒤늦게임 중에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 뭐가 있어? 아직 출제된 게 뭐가 있고 출제 안 된 부분이 뭐가 있어? 라고 그냥 대놓고 물어봤을 때 뒤늦게임 중에서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 뭐가 있어? 라고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기출을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고 정답 겨우 쓰는 건 기출문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 주제 자체를, 흐름 자체를 외우고 어떤 흐름에서 이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들을 다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부가 된 것이다. 제가 지금 출전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출전 정리하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냥 제 임용 집중만 체크하고 기출 흐름 나와 있는 제 기출의 문풀 프린트하고 그 두 개 갖다 놓고 찾다 보니까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물론 사회문화 교과서도 옆에 갖다 놨습니다만 저는 사회문화 교과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있었지라고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다 찾아집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런 목록들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이번 문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다 문제들이었다. 사회문화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제가 교육론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교육론은 그냥 책 한 권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모경환 교수님 책에서 다 나온다. 그러면 이 책만 딸딸 하면 되느냐? 근데 모경환 교수님 책에 없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럼 그 없는 거는 뭐로 땜빵을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 그러니까 교육론은 그냥 딱 두 개예요. 봐야 될 텍스트가. 모경환 책 플러스 기출문제 끝입니다. 교육론은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텍스트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책에서 몰빵으로 나오는 시험이 과연 있을까? 일사 교육론 문제 말고 제가 다른 과에서 그래서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뭐 지리는 어떻게 나오냐? 지리조차도 개론서가 몇 개 있어요. 거기서 골고루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일사는 그냥 요 책에서 다 나옵니다. 요 책에 다 나오고 요 책에 없는 내용은 뭐를 참고하면 된다? 기출문제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모경한 책 읽어 나갈 때도 기출된 부분이 뭐고 아직 기출 안 된 부분이 뭐냐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교육론의 발달 단계 접근법 단계를 쓰는 게 나왔습니다. 뭐 내용 강의할 때 제가 누척을 했어요. 그 가치교육 접근법 중에서 발달 단계 접근법은 명칭 쓰는 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가치교육 접근법은 명칭 쓰는 거 말고 많이 나온 게 절차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발달 단계 접근법도 당연히 명칭 쓰는 것만 나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다? 예를 들면 절차 쓰는 거 남아있고 장단점 쓰는 게 남아있을 건데 장단점은 특히 다른 가치분석 접근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발달 단계 접근법은 물어볼 게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가치교육 접근법 정리할 때는 특히 발달 단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1년 내내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단계를 쓰는 게 좀 허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덩어리로 해가지고 중간 덩어리가 뭐냐 뭐 관습 수준 그거 쓰는 문제 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론도 뻔하다고요. 항상 물어봤던 거를 또 묻거나 물어봤던 거 옆에 있는 주제를 묻거나 그렇게 묻기 때문에 기출 흐름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출 흐름을 파악하고 기출 흐름을 파악한다는 건 기출을 뭐 하는 거라고요? 공부하는 거라고요. 역시 교육론도 똑같죠. 기출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제시문이요. 정답, 제시문, 객관식,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내 거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제가 맡은 파트 교육론 사회문화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뭘 보면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1년 커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휘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커리의 목표다. 자, 이 정도로 우리 팀 1년 커리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정치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고, 조금 그 다음번에 법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인가요, 제가? 정치. 정치 담당하는, 저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정치에 관련해서는, 우리 참고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자, 보시면, 5페이지인가요? 페이지로? 보시면, 일단 그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좀 약간 분류를 좀 한다면 뭐 정치 사상 파트가 있고 과정론이 있고 민주주의, 뭐 정부 형태, 정치 발전, 국제 정치, 뭐 정치 권력론, 국가론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그죠? 이런 어떤 서답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제 영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서답형 형식으로 전환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룰로 개정된 변경된 이유부터,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유부터 출제한 것을 제가 그 항목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보시면 뭐가 제일 많아요? 보면 정치 과정론이 제일 많죠. 정치 과정.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옆에 대표적으로 다 뭐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 개념이 뭘까요?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제도. 그다음에 선거, 정당, 그다음에 정치 과정에 참여자들 있죠. 이익 집단 이런 어떤 파트가 바로 정치 과정론이고 서답형 전환 이후에 가장 많은 압도적인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 과정론은 우리가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임용 정치학을 어떤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어떤 내용들, 가장 출제가 예측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애석하게 금년에 2026년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굵은 글씨로 이번 연도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굵은 글씨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금년에는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요?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해야 되는 내년에는 반드시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쪽 파트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어떤 출제 빈도를 보이는 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정부 형태.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나온 거 한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제목 자체를 줬을 때 이제 정부 형태 일반론 해서 대통령제, 여기서 이제 의회제라고 이제 기출문제에 써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으로 본다면 대통령제하고 대비되는 어떤 정부 형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원 내각제를 지금 이렇게 의회제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 이제 이원정부제라고 지금 제가 그 항목에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하고 총리의 역할 분담 해서 제가 평소에 이제 강의 들을 때 대통령은 아빠다, 총리는 엄마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제는 예를 들자면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어때요? 권력의 융합을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이번에 기입형 이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총리의 역할 분담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의회 구성에서 양원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또 출제 빈도를 보이는 게 국제정치 파트. 국제정치도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쭉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처음으로 임용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어떤 뭐 그 내용들, 선거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랄까, 정부 형태, 방금 제가 떠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그 개념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후에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메꿔지고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의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정치 권력론 해가지고 권력의 세 가지 관점 또는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하고 제 집중반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요. 권력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괄호 2번에 보시면 이제 정치학 출제의 특징인데, 1번. 주요 출제 포인트였던 과정론, 국제정치, 정치사상, 정부 형태중이 여전히 많은 출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문제 또는 4문제 해서 배점상 12점 또는 16점이 정치학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주요 출제 영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2015년 시험에 세력전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정치 파트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2017년에 비정부기구의 평가 기준에 관한 기입형 문제, 그 다음에 2024년에 나왔던 어떤 그 보호 책임의 원칙에 따른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련한 문제, 전부 다 보면 국제정치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셨나요? 한번 그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2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제가 정말로 평소에도 그 강의할 때도 강조해 드리는 어떤 내용인데 돌발적인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커리큘럼이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루지 않은 그런 돌발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죠. 그러니까 수능이나 아까 그런 것들에는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인데 수능은 그죠? 대입 수능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내야 한다라고 하는 출제의 대원칙이 있죠. 근데 임용시험은 이런 거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어떤 그 기준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학이라고 한다면 정치학 원론의 수준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학 원론의 수준이 과연 뭔데? 시험 범위가 뭔데? 그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추렸다고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돌발적인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런 돌발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대비해서 평소에 그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 보는 수험생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모든 영역을 아울러서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전국에 한 명도 안 계실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다 틀리는 문제예요. 배점상으로 봤을 때 뭐 2점이다. 그 문제가 2점짜리라고 한다면 2점은 전부 다 틀리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전부 다 하락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맞춘다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다 틀리는 문제는 나도 틀려도 된다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평이하게 예측하고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맞췄는데 만약에 남은 만약에 틀리게 되면 나는 합격하는 거고 남은 맞췄는데 내가 틀리게 되면 나는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돌발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는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은 뭐랄까요 기준을 굳은 기준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작정 넓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범위는 최대한 한정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치학만 만약에 시험을 보는 어떤 시험이라고 한다면 저도 무한히 넓힐 거예요. 모든 것들 다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선생님들 교육학 해야죠. 또 이 전공으로 와서 교육론 해야죠. 법학 해야죠. 경제학 해야죠. 사회과 교육론 해야죠. 사회문화, 그죠? 사회학도 해야죠. 사회학, 문화, 인류학까지. 그러면 엄청나게 진짜 학문적 범주로 본다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용 강의를 할 때 가장 큰 저의 어떤 보면 목표, 주제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를 한정시켜 드려야겠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치학 학습을 시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화두예요.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에까지 내가 다 다루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인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어디까지를 한정해야 될까? 정치학 언론 또는 정치학 개론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임용에서 출제가 되는 것의 어떤 범위를 어디로 한정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학 학습의 범위다. 정치학 학습의 범위고 그리고 그래서 제 집중반 교재도 마찬가지고 집중반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들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기출의 범위 안에서만 다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온 지가 제가 2008년부터 지금 정치학 강의를 했는데 지금이 이제 2026년이 되어 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그 세월이 강산이 이제 2번 정도 변하는 세월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출 범위를 한정 지었을 때 넘어가는 문제가 돌발적인 문제가 나오긴 했으나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2026년 시험도 그 범위 내에서 다 나왔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습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서답형 이후만의 범위를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역대 기출문제를 다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출문제에 대한 그 대표적인 학습이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5월, 7월의 기출문제 풀이랄까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는 어떤 기본적인 집중반 개념 아시겠죠? 그 강의도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반복된다. 아시겠죠? 기출은 뭐라고요? 반복된다. 제가 보니까 정치학을 보니까 기출은 반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도 정말로 이게 금년은 오히려 그런 반복성이라고 하는 게 살짝 예년에 비해서는 좀 작았는데 금년에 2026년에 나왔던 것도 권력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대로 그 융합이라는 단어 쓰는 거는 반복됐고요. 다원주의 또 나왔고요. 그죠? 아무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출 분석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런 기출을 분석하고 그런 기출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치학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동그라미 1번 교과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교과 기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 있죠? 정치와 법. 그리고 이제 금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공통 사회로 이제 수능을 이제 아이들이 치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해서 정치와 법과 사회로 아마 또 양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통합이 될 건데 그런 어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어떤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치와 법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어떤 정치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론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또 일일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찾아보시기가 쉽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교과 기본 내용 정리와 동그라미 3번 주요 개론서 정리를 어떻게 보면 1번과 3번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제 집중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집중반 교재와 집중반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주요 개론서까지를 전부 다 정리해 놓고 있고 그걸 기출의 범위 내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련한 어떤 오리엔테이션 또는 우리 선생님들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죠? 서답형 시험의 특징이다.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는 건 기입형과 서술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기출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성 방법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성 방법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쓸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지고 뭐 밑줄 친 뭐 니을이라고 할까요? 니을에 대해서 뭐 하라? 뭐 서술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 시험 그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뭐 이렇게 고르는 어떤 시험에 많이 익숙하실 건데 객관식 시험이 좀 더 공부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서답형 시험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객관식 시험은 좀 부담이 없죠. 왜 갑자기 말을 나와 있는 선지들 내용 속에서 내가 읽고 거기에 대한 진위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드러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고르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백지에 써야 하는 어떤 시험보다는 부담이 적게 느껴지는 건 표면적인 어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문장 자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사 하나가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제외시켜야 되는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단어의 어떤 의미 또는 문장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예전에 그 객관식으로 임용이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 개론서를 하나 읽으시면서 전부 다 그 행간의 의미를 다 파악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답안지가 이렇게 백지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 8번, 9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줄로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 OX를 진위 여부를 따지는 공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이 서답 이렇게 기입형과 서술형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물어보는 어떤 기입형의 어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쓰는 거예요? 해당 주제에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키워드.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는 권력의 무엇을 특징으로 한다? 권력의 분산. 그죠?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면 의원 내각제는 권력의 뭐예요?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됐죠? 그 기본적인 용어를 아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융합 나온 거고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당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냐. 그래서 해당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서술하라요. 이제 두 번째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보세요. 경쟁률이 있는 시험에서 합격자를 가려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답형 시험이라고 했을 때 나의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랄까 나의 주장을 나열하는 서술형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논술형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논술형 시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이 용어가 들어간 문장으로 서술이 되면 맞게 되는 거고요. 그런 용어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서술이라고 한다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서술형은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키워드의 서술이다. 아시겠죠? 핵심 용어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정부 형태에서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이원정부제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느냐. 자, 어떤 내용 써야 돼요? 대통령은 뭘 담당한다? 예, 외교, 국방과 같은 대외적이고 굵직한 일을 담당하고 총리는요. 내각 선임 및 지휘에 관한 권한, 내정, 내치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느냐. 그죠? 예, 문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느냐라고 하는 거 문장력 보는 시험 아니라니까요. 그죠? 총리는 예를 들어서 내정, 내치에 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 내정, 내치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내각에 관한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그 내용이 있느냐. 대통령은 그죠? 국방, 외교 또는 국가 긴급권이라고 하는 대외적이고 굵직한 권한이 나열돼 있느냐. 그런 키워드가 나열돼 있느냐.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서술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어떻게 막 논리적으로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의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해당 주제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계속해서 상기해 나가면서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정부 형태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주의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뭐 수기민주주의 뭐 갑자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그 민주주의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숙의 민주주의. 그럼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론적 전제, 그러니까 나중에 학습이 되시면 이렇게 딱.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이론적 어떤 전제 또는 특징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개별 선호, 개인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토론 과정에서 뭐가 가능하다? 변환이 가능하다. 그죠? 거기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선호에 뭐가 가능하다? 변환이 가능하다. 선호에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시겠죠? 그러면 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에 관한 기본 개념은 그 문장, 그 키워드로 딱 정리하시면 되고. 됐죠?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수기민주주의가 갖는 이론적인 장점.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한계.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또 핵심적인 어떤 문장으로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문장을 어떻게 꼬아서 낼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뭐 대비하고 문장을 읽어야 되겠지만 이제 서답형으로 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예측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런 해당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 더 얼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나만의 실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료 보시면 추천 도서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임용강의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치학 개론서 15권 정도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강의 교재부터 만들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1년이 딱 지나니까요. 1년이 지나니까 제 그 집에 있는 그 책 꽂는데 정치학 관련된 책이 100권까지는 안 됐고 90몇 권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번 1년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정치학 원론 또는 개론서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한 장 또는 한 이 챕터가 강론서로 또 들어가면, 그죠? 책 한 권이고 논문 한 권일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맥락이 어떤 걸로 쓰여졌을지를 찾아보니 이 책을 사게 되고 저 책을 사게 되고 하면서 100권 가까이 하는 책을 제가 갖고 있게 됐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설명회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책은 이게 좋아요, 저 책은 저게 좋아요 하면서 이 추천도서에 관련해서도 막 책 한 20권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오히려 더 혼란시켜 드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예, 그런 책에서 모두 다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예, 그렇게 범위를 또 넓혀드리고 이것저것을 던져드리는 것이 결코 좋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추천 도서에 관련해서는 딱 2권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첫 번째, 정치학의 이해. 정치학의 이해.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공저. 가장 유명한 개론서죠. 그죠? 그래서 심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학의 이해란 책. 참,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도 항상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개론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네,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정치학의 이해 이 책을 가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 또 찾아보고 하게 되면 항상 새로워요, 이렇게. 그쵸? 내용 자체도 달리 해석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치학의 이해를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충고 드린다면, 통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의미 없어요, 이거는. 1페이지부터 저 뒤에 나와 있는 500페이지 마지막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임용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분량, 내용은 전체 책에서 한 3분의 1밖에 또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권위주의, 민주주의 파트에서 이행, 의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책 자체에서 전부 다 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췌독을 권해드리고 특히 저하고 이제 집중반 수업을 하시거나 어떤 그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이라고 하는 책,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그 책은
과정론이에요. 마찬가지로 과정론. 우리 출제 비율을 가장 그 높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과정론, 선거 파트, 정당, 이익집단 이쪽인데 그쪽을 가장 잘 써놓은 책, 쉽게 그리고 정말 평이하게 그래서 잘 써놓은 책이니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에 관련한 그죠? 내용 잘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두 권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정치 사상 쪽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다가, 그쵸?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요즘은 꼭 책 안 사보고, 그죠? 그분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예전에는 네이버 형님 그랬는데 요즘에는 챗 뭐 해서, 그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해당 주제에 관련한, 그쵸?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교과서라고 한다면 어느 책이든지 상관없어요. 교과서는 하나 정도. 그죠? 뭐,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종 교과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정치라고 하는 과목은 지금 교과서가 지금 3종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느 책이든 상관없어요. 거의 좀 논조는 다 비슷하고 내용은 그러니까 그래서 교과서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정치 과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정치와 법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와 법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법학의 정인홍 선생님 과목까지를 아우르는 어떤 책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치학에 대해서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강의실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알차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법학 파트 맡고 있는 정인홍입니다. 일단 법학 수업 전략이 7페이지에 있네요. 한번 펴보세요. 제가 지난 5년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역시 법은 기본 3법이라 그러죠. 그 헌민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헌법이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민법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형법 이렇게 되네요. 우리 선생님도 또 이거 보시다가 이런 의문 가지시겠다. 우리 임용이 서술형 4점짜리, 기입형 2점짜리인데 거기에 2022년에 보니까 헌법이 5점, 민법이 5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4점짜리가 서술형이 나오고 교육론 있죠. 교육론, 사회과 교육론 결합 문제가 있었어요. 헌법하고 결합 문제 그러면 이제 헌법이 1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육론 문제. 민법도 결합 문제로 1점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짝수로 안 떨어지고 5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80점 중에 보니까 뭐 18점, 16점, 20점, 16점, 16점, 5점 평균을 해보니까 17.2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내용학에서는 다른 파트보다는 법학이 비중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파트 5년치 평균을 쭉 내봤더니 역시 헌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평균 6점이니까요. 그리고 민법이 5.4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형법 하면서 느낌이 좀 달라지네요. 그렇죠? 3.4점. 그리고 소송법 0.6점. 오히려 노동법이 더 비중이 높은 건 의외입니다. 소송법보다 1점. 물론 뭐 거기긴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0.4점 왜 들어있냐. 이번 문제에 제조물 책임법하고 민법하고 결합 문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2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 평균하니까 0.4점. 법이 일반론이 나온 적도 있어요. 전에 그 실체법하고 절차법, 일반법, 특별법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2점짜리 나온 적이 있어서 0.4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헌법, 민법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형법이 중요하구나. 요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표시는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라든지 수능 문제 수준의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 임용에서. 여기서 나오면 난이도 하라고 봐야죠. 우리가 선생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애들 수능 수준에서 나오면 이건
그냥 형식만 서답형으로 바뀐 거니까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학 개론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법학 개론 수준에서 나온 문제들. 이건 뭐 중정도로 제가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보면 법학 개론을 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분명히 임용시험 출제할 때 기준은 법학 문제는 우리 일반 사회과에서 법학 개론 수준에서 낸다 하는데 출제위원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이걸 벗어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항이라고 평가하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난이도에서 2022년의 중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어떤 문제는 수능 수준의 문제도 있어요. 또 어떤 문제는 벗어난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대다수가 법학 개론 한 요 정도 수준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중으로 평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애는 전부 다 제가 중상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중상으로 표시했으면 중상도 교과서 이쪽 수준에서 나온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개론을 넘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섞였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중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에서 당연히 이건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이상 얼마까지 잡을지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이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거 너무 넓혀버리면 그 가성비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 그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넓히는 건 이건 좀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줄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못 잡으면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이 안 돼서 1년도 공부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또 그것도 조심스럽고. 이쪽이 상당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울 거고 저 역시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올해 출제 경향은 뭐 보니까 뭐 중상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이야기해 볼게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법학 공부할 때는요, 용어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용어 개념을 정확히 하는. 실제로 용어의 개념 정의가 나온 적도 있죠. 근데 개념 정의가 안 나오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게 좀, 뭐, 조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이론의 어떤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제 키워드 뽑아서 서답형 문제를 쓸 때라든지, 이게 개념을 갖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 사회과 선생님들이니까 개념학습 아실 거예요. 개념학습에서 그런 말이 있을걸요. 이게, 구체적인 그 개념 같은 경우는 속성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개념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개념은 원형 모형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잖아요. 법학 개념들이 보면 이게 추상적 개념들이에요. 법률행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 뭐 계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법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원형 모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나 사회과 교육론에서 말하는 원형 모형의 학습 단계를 다 지키기보다는 이걸 원형에 해당되는 그 티피컬 타입에 대한 전형적 이해 있죠. 이걸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계약이다, 불법행위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아주 티피컬 타입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사례를 위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재밌는 선생은 아니지만 약간의 개그도 살짝 쓰려고 노력도 하면서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게 이제 티피컬 타입으로 치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 개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용어 개념을 그래서 정확히 했다, 그러다고 답안이 써지나요? 외워야 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우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교육학을 다 공부하시고 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이해의 정도가 충실할수록 암기 부담은 줄어든다. 그렇죠? 이해의 정도가 부실할수록 암기 부담은 커지거든요. 결국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생으로 외울 것이냐, 아니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가 충분히 뒷받침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외울 거냐, 이건데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암기의 신경을 너무 쓰지 말자. 일단 이해를 좀 충실하게 하자. 이해할 때는 티피컬 타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 원형, 영어로 티피컬 타입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인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법 공부하다 보면 실제 우리 그 임용 문제들 보면 법조문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판례에서 나온 것들 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 위주로 공부한다, 요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판례는 사실 티피컬 타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요, 티피컬 타입이면 사실 논쟁이 별로 없어요. 대법원까지 갈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남았다는 것은 경계선에 해당되는 사례예요. 이 개념에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애매모호하니까 대법원까지 사실 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판례 위주로 가기보다는 좀 티피컬 타입으로 가는 게 맞다. 그 티피컬 타입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걸 위주로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깊이를 조절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법학개론 범위에서 낸다. 그런데 벗어난 게 나오니까. 그럼 벗어난 걸 잡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요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임용 강의할 때 사실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그 교육학 이론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 이런 말이 있죠. 저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감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임용법학 문제에서. 그래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웅재 선생님이나 김현중 선생님은 그 추천도서 이런 거 말했잖아요. 임용법학은 추천도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없냐 그러면 이건 경제 논리로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우리가 출판이라는 것은 공급자의 입장이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사범대학에서라든지 뭐 교육대학원에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아셨을 걸 이용재 선생님이 그 모경환 선생님 책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것도 보면 시장 수요가 있어요. 경제학 개론 내지 원론 시장이. 왜 그러냐면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경제학이란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용을 대비하라고 나온 책은 아닌데 사실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질 좋은 공부하기에 어떤 좋은 수험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경제학 원론책이 있어요. 우리 허혁 선생님 말씀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인공저라 그러죠. 서울대 교수님 두 분이죠. 그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법학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 시험에 법학 개론이란 과목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차라리 헌법학이 있고 민법학이 있고 형법학이 있었으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법학 개론 이 도서 시장에 수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법학개론은 사실 처음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배우고 끝나는데요. 교수님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법학과 애들인데 당신이 헌법학 전공이면 헌법 이야기만 하다가 거의 끝나고 법철학 선생님 법철학 이야기만 끝나고 법학개론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게 어떤 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법학개론 내지는 어떤 시험 준비서로서 법학개론이 이게 시장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천해 드릴 만한 법학개론서는 없습니다. 진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초면에. 제 수업 들으세요, 그냥 방법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경제학 그러면 뭐 이인공저가 있고 뭐 사회과 교육론 그러면 뭐 모경환 선생님 최고 이런 게 있잖아요. 법학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저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낸 교재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좀 약간 미완성 상태로 제가 출판한 거예요. 강연 교재로. 수업 시간에 거기서 이제 티피컬 타입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얼굴 따갑고 하니까 그냥 끝낼게요. 민망해서 초면에. 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